안녕하세요. 신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2주 동안 언어논리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료는 제가 지금 나눠드린 이 내용 같은 식으로 매일매일 제가 핸드아웃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교재가 완성이 안 돼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번 수업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수업 자체가 그 7급 강의이기 때문에요. 7급 기출문제, 그리고 7급 모의평가, 그리고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올해 2022년도 5급 언어논리 그 정도 난이도를 일단 풀신다기보다도 그 내용을 여러분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해하고 접근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새 시험 문제를 가지고 주로 해설을 드리면서 문제 푸는 역량이랑 기본적인 언어논리에 대한 이해를 좀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커리 강의를 했을 때는 5급을 진행을 했을 때 독해를 되게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제가 경험을 했을 때 여러분들 상당수가 독해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서 독해 위주 강의를 했는데 작년에 사실 7급부터 조금 그런 경향성이 조금 보이긴 했었는데 올해 5급까지 거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논증 비중이 너무너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PSAT 언어논리 자체가 독해 시험이라기보다도 논증을 모르면은 이 시험을 거의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제 상황 판단이랑 언어 논리가 한 과목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어 논리는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 수업 들으면 오릅니다. 제 수업 들으면 확실히 오르고 제가 이번에도 좀 강의 끝난 다음에 소수반으로 좀 사람들 대상으로 강의 개발 콘텐츠 개발도 하고 좀 연습을 했는데 확실히 올라요. 여러분들 믿고 2주 동안 제 강의 들으면 언어 점수는 오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어랑 상황이랑 합쳐져 있을 때 언어에서 얼마나 저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느냐가 상황 판단에서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퀴즈 같은 거를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어가 더 저는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정적 고득점을 받으려면 논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커리 자체는 논증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 8회 중에서 6회 정도? 5회? 한 3회 정도는 그래도 좀 독해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시간 배분을 해볼 것 같은데 적어도 5회는 아마 논증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논리를 저는 막 기호 같은 거를 많이 가르치진 않거든요. 오늘 한번 수업 들어보시면서 논증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논증이 어떻게 문제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같이 문제 한번 풀고 내용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론학습. 오늘 수업은 한 1시간 정도 이론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 이론 설명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문제풀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보시면서 제가 강의하는 거 참고해서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 언어 논리에서 논리가 뭐고 추론이는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언어 논리의 출제 영역은 네 영역입니다. 이거는 그 공무원 임용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네 파트고 이해, 표현, 그리고 추론, 비판 이렇게 네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논증이라고 하면 이 추론과 비판 파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부터 진행할 것은 이제 추론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추론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추론이란 건 뭐냐면요. 기존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거예요. 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은 지금 여러분의 눈과 아니면 뭐 인지를 통해서 저에 대해서 뭐 보고 있는 옷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들으면서 하는 생각이 뭐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도출해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본 다음에도 뭐 하다못해 제가 옷 입은 거를 본다라든지 아니면 마스크 쓴 거를 본 다음에도 마스크를 썼으니까 뭐 아직 뭐 이건 뭐 너무 당연하겠지만 코로나가 있구나 이런 식의 생각 같은 거를 영상을 본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1년 뒤에 그 영상을 본다라고 하면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거를 찍을 때가 아직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게 했던 시기겠구나라는 정보를 만들어내거든요. 기존 정보, 마스크를 썼다라는 이런 내용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생각을 결합시켜가지고 지금 촬영을 할 때는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강의하고 있을 때는 코로나가 있는 시기구나 이런 식에 대한 정보를 도출해 내는 거를 우리는 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추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추론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하고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추론은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 때 등에 활용하려고 하셔야 돼요. 추론은 법칙과 초기 조건으로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뭐냐면요. 초기 조건이에요. 그럼 법칙이란 건 뭐냐? 마스크를 쓰면 어떠한 상태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칙인 거예요. 그 법칙과 초기 조건이 결합해가지고 결과값이 만들어내는 게 그게 추론의 사실 처음이자 끝에 가깝습니다. 추론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뭐 이거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지금 처음 본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행동 등을 본 다음에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법칙이거든요. 이러이러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여러분들의 법칙을 가지고 거기에 결합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정보를 도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료 나눠드린 거 지금까지 한번 한 4줄 정도 정리해 볼게요. 추론이라는 거는 기존 정보에서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거고요. 이때 논증이라고 하면 이 추론하는 과정을 우리가 논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 도출은 법칙과 초기 조건으로 결합이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언어 논리는 그러면 어떤 시험이냐? 이 법칙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나타내거든요. 상황 판단은 법칙을 뭐 숫자 간의 계산값으로, 이것도 사실 법칙이죠. 더하기라는 거. 맞죠? 이렇게 나오는 식이고요. 언어 논리는 기본적으로 PSAT 언어 논리는 이 법칙을 조건문의 형태로 나타내서 정보 결합을 요구하는 시험이다 라고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PSAT 물론 이게 논리학의 거의 본질이기도 하지만요. 논증의 시작은 법칙과 초기 조건을 결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건데 언어 논리에서 이 법칙이라는 것은 조건문의 형태로 나오게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거, 그 조건문이라는 건 뭐냐? 조건으로 구성된 문장이에요. 조건으로 된 문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 가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해요. 가정문입니다. 가정문. 영어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셨잖아요. if 뭐뭐뭐뭐 하면 then 뭐뭐뭐 한다.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if 구문과 그 뒤에 then 구문으로 구성된 내용을 우리는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문의 형태는 한국말로 말을 하게 되면 법칙이라는 것은 만약 뭐뭐뭐뭐이면 뭐뭐뭐가 된다. 이게 법칙인 겁니다.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이 내용 결합을 시키려고 하면은 이게 이런 꼴인지 표현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 꼴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초기 조건이란 건 뭘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 만약 뭐뭐뭐이면 뭐뭐뭐가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뭐뭐뭐 앞에 있는 거 얘에 해당하는 게 아래쪽에 나와 있으면은 이 초기 조건이 충족이 돼가지고 도출되는 건 뭐라고요? 뒤에 게 도출되는 겁니다. 되게 쉽고 간단하고 여러분들 다 나 이거 아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건데 여러분들 몰라요. 여러분들 이걸 알면은 점수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5급 그 시험도 그렇고 문제 푸는 거 보면요. 상담할 때 보면은 이걸 제대로 아시고 문제를 푸는 분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이것만 똑바로 알아도 사실 75점 넘습니다. 그냥 진짜. 지금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들으시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만약 뭐뭐뭐뭐이면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를 우리는 조건이라고 이거를 말을 한다고 했잖아요. 기호로 표현하게 되면 이 뭐뭐뭐뭐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거를 우리는 앞에 있는 조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건문의 앞에 있다라고 해서 전건이라고 말을 해요. 조건문의 뒤에 있다라고 해서 후건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보 결합 여기 두 개가 합쳐지죠.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우리는 정보 도출의 방식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전제가 참일 때 이 정보 도출 방식은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얘가 참이라고 하면은 앞에 게 들어가면 기계적으로 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런 식의 정보 도출 방식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수밖에 없고 이것을 우리는 연역이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요. 연역에서 정보 도출 방법으로 전건을 긍정시켰다 그래서 전건 긍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1연역 규칙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는 거 다 쉽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반드시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논리학을 공부할 때 연역규칙과 동치규칙조차 구분을 못하거든요. 무엇이 연역규칙이고 무엇이 동치규칙인지 그 내용의 구별을 못해요. 연역규칙이라는 것은 기존 정보들 간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연역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보 도출은 조건문, 법칙과 초기 조건인데 조건문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조건문 간의 결합이 이루어질 때 전건을 긍정하는 식으로 정보 도출이 제일 처음 일어나는 거를 우리는 제1연역규칙 전건 긍정법이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 여러분들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법칙과 초기 조건 결합할 때요. 그 네 번째 줄 정도, 도출된 새로운 정보를 우리는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결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죠. 새로운 정보. 법칙과 초기 조건 합쳐서 만들어지는 결론. 뒤에 있는 후건이 나오는 거. 지금 여러분들 수업 잘 드셔야 됩니다. 이거 쉽다고 놓치면은 나중에 진짜 문제 풀 때 7급에서 언어논리에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여기에서 파생돼가지고 엄청 많이 나요. 오늘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갑자기 쉬운 게 엄청 어렵게 다가올 겁니다. 그때 안 들으시려면 지금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얘네들을 우리는 전제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1규칙 다 이야기 드렸죠. 이 제1규칙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2규칙, 후건부정과 제3규칙, 선언지 제거는 다일 전건 긍정의 파생일 뿐이에요. 정보 도출의 제1원리이자 사실상 오로지 그대로인 원칙은 전건 긍정밖에 없습니다. 사실 다 이거에 대한 파생이에요. 나머지들은요. 자, 앞에 쭉 내용 나왔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요. 보통 여기서 여러분들은 대문자 P를 쓴다든지 기호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블라블라 했단 말이에요. 논리학의 시작은 문장 단위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착각을 하시는 게 있는데요. 단어 단위로 논리를 생각을 해가지고 물론 단어 이따가 그런 내용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중에 파생이고 기본적으로는 문장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만약 신성우가 강사라면 이런 식으로 신성우가 강사다라는 게 여기 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어랑 서술어를 갖춘 신성우가 강사다라는 명제 문장이 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뒤에도 그럼 뭐가 들어가냐면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통으로 문장이 들어갑니다. 신성우는 베리타스 스파르타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과 문장이 결합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이 법칙 연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는 소문자 P, 소문자 Q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 소문자 P와 소문자 Q라는 것은 문장이라는 걸 뜻합니다. 우리의 논리체계는 문장 단위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것 역시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 전건긍정법을 항상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판단을 내리고 지금도 오늘 점심 때도 다른 사람과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약에 수업 들은 걸 복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다 이 내용을 사용하시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처음에 이해한 다음에 내용 그렇게 안 어려워요. 잘만 따라오시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이 법칙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법칙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올해 20번 문제에서 그 5급입니다. 5급 언어논리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 IRP 같은 게 나오고 배제의 논리다 이런 식의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그걸 접근을 해가지고 배제 같은 거를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하시니까 풀지를 못하셨단 말이에요. 법칙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뭐뭐이면 뭐뭐가 된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나중에도 공무원 되실 거잖아요. 공무원 돼가지고 법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어떤 규칙을 여러분이 만들게 된다. 우리는 법이 없을 때 기본적으로 뭐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게임을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리엔진이라고 말을 하는 거 들어봤죠? 물리엔진이라는 게 있을 때 물리엔진이 없으면은 뭐 날아다닐 수도 있고 뭐 차가 갑자기 강으로 뭐 강을 건널 수도 있고 된단 말이에요. 법칙이라는 거는 사실 하면 안 되는 걸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자연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살고 있잖아요.
제가 뭐 날아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력이라는 법칙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늘을 나르는지를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빨간불에 신호를 건너주면 안 된다라는 법칙이 없을 때 우리는 그냥 건널 수 있단 말이에요. 건널 수 있는데 이 법칙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길을 건널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칙이 뭔지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이해의 시작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지금부터 한 15분, 20분 동안 벤 다이어그램 몇 개를 그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논리에 대한 이해의 시작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논리의 시작과 여러분이 논리학을 헷갈려하는 제대로 공부를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작정 내용을 암기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칙, 만약 뭐뭐이면 뭐뭐가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쉬운데 조금만 표현이 바꿔버리면 첫 번째로 이해를 못 해버리거든요.